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오늘 하루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기아가 뜨겁습니까? 네, 요즘에 또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데요. 예. 또 기아가 지난달 27일 삼성전부터 또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는데요. 어이구야. 네, 비록 어제 SK전에서 5대3 승리로 멈췄지만 예. 또 미국과 일본 또 한국 프로야구 최다 두 자릿수 득점 신기록을 세웠고요. 8경기에서 평균 13.9점을 올렸고 무려 8명의 선수가 그 4할대 이상을 찍었고요. 예. 또 1번부터 9번까지 그 쉬어갈 곳이 없는 그 지뢰바 타선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야, 8명이 4할대를 찍었다 그러면 다른 팀들 투수는 뭐 물공을 던지는 겁니까, 지금? 네, 사실 그 여름이 되면 좀 투수들이 또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고요. 예. 또 그것도 그렇지만 또 기아 타선이 워낙 또 지금 물이 올라서 굉장히 네. 잘 치고 있고, 특히 그 최영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이 기간 동안 무려 타율이 6할 3푼 6리에 달했습니다. 예. 아니, 여기에는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전체 선수가 마치 서로 입을 맞춘 듯이 이렇게 4할대를 치고 있다는 것은 투수가 전부 다 약하든지 아니면 뭐 야구 배트를 갖다가 저 나무 배이 아니고 다른 걸 쓰고 있다든지 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혹을 받을 만큼 굉장히 좀 타선이 굉장히 폭발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상대 에이스들을 상대로도 굉장히 기아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사실 김기태 감독이 또 선수들을 또 부진하더라도 고르게 기용을 하면서 네. 또 기회를 골고루 부여했고요. 네. 그러면서 또 꾸준히 타선이 폭발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프로야구에서 여름만 되면 방금 투수가 좀 힘들어지고 타격이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기에 뭐 좀 이유가 있습니까? 기온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기온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 또 아무래도 더워지다 보니까 투수들이 체력이 떨어져서 예. 일찍 무너지는 경향도 있고, 또 과학적으로 보면은 또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 야구공이 공기 저항을 덜 받아서 네. 비거리가 늘어나는 경향도 있고요. 예. 또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또 국내 프로야구 투수들의 수준이 좀 다소 떨어져서 또 이런 다득점이 속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야구는 기록 경기인데 투수들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경기 전에 비디오로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투수들 역시 타자들의 어떤 좋아하는 몸쪽 공, 바깥쪽 공, 슬라이드 커브 다 판독을 하고 나갈 건데 이렇게 타자들에게 밀린다는 건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구 팬들도 사실 또 화끈한 경기라고 좋아하는 팬들도 있는 반면에 네. 또 너무 그렇게 점수가 많이 나다 보니까 또 재미가 떨어진다고 또 지적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축구 이야기 간단히 하겠게요. 우리나라가 세계 랭킹이 확 떨어졌네요. 네, 국제축구연맹 피파 7월 랭킹에서 종전 43위에서 8계단 추락한 51위 그쳤는데요. 예. 또 우리나라 축구가 또 50위권 밖으로 추락한 게 무려 13개월 만입니다. 예. 13개월, 1년 1개월인데 김남일 코치도 이번에 코칭팀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신태용 감독이 지난 4일에 축구대표팀 감독에 선임됐고요. 그렇죠. 현재 코치로 김남일을 고려 중인데요. 예. 사실 축구대표팀이 최근에 좀 기강이 해이졌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또 김남일이 만약에 코치로 가세할 경우에는 네. 또 특유의 카리스마로 또 선수단을 다잡는 또 이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축구가 빨리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검찰총장에 드디어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지명이 됐는데요. 뭐 조국 민정수석부터 시작을 해서 이 법적, 사법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는 검찰 개혁인 것 같습니다. 뭐 기소권과 수사권을 경찰과 검찰이 나눠 갖겠다. 뭐 이런 것도 아마 기재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 2011년 검찰 개혁을 다룬 검찰을 생각한다.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공동 집필까지 하셨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인혜 교수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인혜입니다. 교수님이 이번에 문무일 부산고검장 지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청와대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이 뭐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찰 내부에 신망이 두텁고 검찰 조직을 이제 안정시키면 물론 검찰개혁 이제 소명도 충실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시 그 지금 중대한 문제인 검찰개혁을 좀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그나마 검찰 내부의 인물로서는 뭐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 문무일 후보자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번에 뭐 성품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지금 이제 인사가 이루어지고 또 향후 2년 동안의 임기 동안에 이제 임기의 활동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나마 적절한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이제 통했던 거겠죠. 이제 문무일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국, 그다음에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윤석열 뭐라 그럽니까? 중앙지검장. 이제 검찰 개혁을 이끌 사륜마차 퍼즐이 이제 맞춰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주요사는 이제는 다 된 것이죠. 검찰 개혁의 이 네 분의 방금 사륜마차 뭐 이렇게 밸런싱이나 이런 게 잘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두 가지로 두 개의 축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외부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검찰 개혁을 좀 더 이제 근본적이고 철저하게 하겠다 하는 부분에 이제 방점이 하나 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검찰을 내부적으로 혁신함과 동시에 검찰 자체가 검찰 개혁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배려한 그런 이제 측면이 있겠다 이래 보여집니다. 다만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심이냐 하는 걸 본다면은 역시 그 민정수석에 파격적으로 비검사 비법조인 교수가 임명된 것, 그다음에 또 법무부 장관에서도 검찰개혁을 평소에 주장해 오신 박상기 교수가 또 임명된 것으로 볼 때 역시 근본적이고 좀 철저한 검찰개혁에 이제 방점이 쭉 찍혀져 있고 이에 이제 보조를 맞추는 역할로서 문무일 검찰총장, 윤석열 지검장 등이 뭐 배치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야전 사령관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문무일 부산고검장 이렇게 이제 야전 사령관이 됐고. 6번 벙커에 이제 계시는 분은 조국 민정수석하고 박상기 법무장관인데 박상기 법무장관도 그렇고 조국 교수도 그렇고 다 교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법고시를 패스 안 하신 분들인데 검찰의 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 야전 사령관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으시겠네요. 그분들의 뭐 당연히 모든 개혁 과정에서는 서로가 협조를 해가면서 가능한 한 그 불협화음을 줄여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그마한 차이를 크게 부풀린다든가 또는 큰 문제를 막 터뜨린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문제는 작게 만들고 작은 문제는 또 서로 양해해가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개혁 작업이기 때문에 호흡을 잘 맞출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분들이 이제 검찰개혁위원회라고 청취자분들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일반 교수분들하고 검찰 쪽 분들하고 이렇게 자문위원회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게 거기에서 주로 많이 대화 나누시는 이야기들이 아마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제 이전과 좀 다른 점은 검찰개혁에 대한 이제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무슨 이제 학술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의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연구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도 많이 나와 있는 형편이고요. 과거에 2002년, 2007년에 비해서는 책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형편이고 또한 논문도 많이 있고 토론회도 많이 거쳤죠. 그 토론회 다리도 순수하게 시민단체 시민단체도 중심도 있지만 학술 단체 학회 수준에서 한 것도 있고 국회의원 단위에서 한 것도 있고 심지어 국회 단위에서 진행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모두가
요구가 다 하나하나 다 반영이 되면서 검찰개혁의 방향이 잡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시니까 지금 그 검찰개혁의 이제 그 뭐랄까 전제 조건 여러 가지 이제 가정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시제도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변호사 시험을 보고 로스쿨을 다니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향후 10년, 20년 뒤에 대한민국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뭐 영향력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을 포함한 변호사 전체 집단에 그러니까 이제 흔히 법조 삼류라고 하는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 그리고 엘리트주의, 뭐 순수 혈통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깨지는 큰 이제 원인이 되겠죠. 각 지방별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배출이 되고 또 그 지방별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끼리는 순혈주의나 또는 엘리트주의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법조계의 그 폐쇄성, 뭐 관료주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폐쇄성이나 관료주의는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없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학생들 입장을 들어보면 이 법학전문대학 간다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입학 시험 자체도 아름아름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 높은 학비 문제는 당연히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특히 그 이 법조 시스템 즉 다시 말해서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의 제공은 사실상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형사 사건에서 국선 변호를 국가가 대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헌법의 표현에 의하면 국선 변호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이런 때를 대비해서 국가가 변호사를 양성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대학에 이런 것들을 다 모두 다 맡기지 말고 장학금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적절한 시설 투자 또는 교수 등 이런 전문가를 투자함으로써 그러한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학비 문제라든가 시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보여지죠. 그다음에 이제 입학 관련해서 흔히 뭐 흑수저, 금수저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중 삼중으로 어느 정도 걸러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육부의 감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이 주축이 되어 있는 그 평가위원회의 또 평가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중 삼중으로 좀 이제 걸러지고 있죠. 그러나 뭐 우리나라가 아무리 많은 그 반부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들 이런 이제 그 일탈 행위는 있기 마련인 것이고 그거는 뭐 선진국에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노력은 또 계속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검찰개혁 이야기로 좀 집중을 할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문무일 후보자가 인권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검찰이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권 검찰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요. 당연하게 이제 필요한 말입니다. 특히 검찰은 그 수사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특히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를 견제, 감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검찰개혁의 전부는 또 아닌 것은 틀림없죠. 검찰개혁을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국민의 인권 보장.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고비처를 만들므로써 고용자 비리조사처를 만들므로써 부패 검사라든가 또는 검사들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과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법무부를 검찰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 즉 법무부의 탈검찰을 통해서 법무부를 통한 검찰에 대한 견제 또는 나아가서는 이제 법무부의 전문성 강화. 이 이제 세 가지가 큰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를 더 하자면은 다른 국가기관들은 일부 했습니다만은 검찰이 하지 못한 과거사 정리 문제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군, 경찰, 국정원은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과거사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과거사 정리를 하지를 못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법적으로 유죄 고문이라든가 가혹행위, 불법 구금, 폭행 협박 등을 통해서 조작된 사건의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과거사를 정리를 하려면 재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예. 이 재심 절차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집단은 사실 검찰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과제로 치자면은 역시 검찰이 스스로 과거사 정리를 하는 예. 그걸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재심 절차를 발동시키는 그런 네.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러한 이제 네 가지 굵직한 과제들이 하나하나씩 될 때 네. 하나하나씩 될 때 인권 검찰이라는 그러한 이제 상이 또 떠오르는 것이죠. 단순히 인권을 많이 보호하자, 수사를 할 때 좀 더 친절하게 하자, 좀 더 부드럽게 하자, 밤샘 조사는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좀 마이너한 좀 작은 이제 개혁 과제, 네. 개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은 혁신 과제 정도, 네. 또는 개선 과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굵직굵직한 개혁,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진정으로 인권 검찰로 나서는 게 변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이제 인식을 문무일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께서 가지고 있느냐 예. 하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권 강화, 인권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인권이 무엇인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예. 대학교에 갑자기 들어와서 법학 전문대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예. 인권이 중요하니까 검사로서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개념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검찰이 개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분야별로도 지금은 이제 주로 형사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인권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경제가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면 민사소송권도 상당히 많아질 것 같거든요. 교통사고 관련된 뭐 이런 것들도. 그러면 검찰의 기능이 다변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검찰의 기능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사실은 법무행정입니다. 네. 특히 그렇군요.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법무행정에는 이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정 업무라든가 또는 이제 그 가석방된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보호관찰 업무라든가 이런 데 중요한 업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그런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문제도 송무 문제도 법무부의 또 업무입니다. 여기에도 또 더해서 최근에 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소송, 뭐 국제적인 또 협약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국가 법무행정의 일부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은 다 법무부를 이제 전문화 또는 법무부를 좀 더 이렇게 강화함으로써 혁신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검찰에게 맡기는 것은 조금 무리이고 오히려 민간 법률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법무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해가 됩니다. 그 적폐청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좀 좁혀서 검찰 내부에서 적폐청산을 하다 보면 내부 조직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좀 안정적인 어떤 개혁도 필요한데 이게 하나의 과제로 꼽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이제 개혁에는 사실은 그 개혁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변화는 조직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조직이 흔들리지 않으면 개혁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어느 정도의 조직에 이제 흔들리면 당연히 용인이 돼야 되는 것인데 조직이 이제 무너질 정도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조직이 너무 흔들려서 국민들에 대한 영향이 피해가 간다든가 해서는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검찰은 본연의 임무는 그대로 차질 없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의 안정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조직의 안정이 우선이라고 해서 개혁 과제를 미룬다든가 또는 뭐 이게 대해서 좀 더디게 하자든가 아니면 소극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또 용납하기 힘들겠죠. 교수님 보시기에 검찰의 칼끝이 새로운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시면 어디를 제일 먼저 향할 거로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먼저 이제 그걸 예상하기 전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대가 되는데 검찰 개혁을 하는데 검찰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은 확실하게 보장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 조국 민정수석께서도 취임을 하면서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듯이 뭐 검찰에 전화할 일은 없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뭐 검찰을 이용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정치적 중립은 계속 보장을 해주는 식으로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셨고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은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민주사회의 자율적인 기관으로서 또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검찰이 무엇을 할 것인가는 검찰 스스로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뭐 청와대를 바라본다든가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이죠. 그러게 되면은 지금 이제 과연
이 시대에 검찰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네. 하는 것들을 거슬러 생각해 보면은 역시 이제 그 촛불혁명에서 드러났던 국민들의 요구가 우선이겠죠. 네. 거기서 드러났던 거는 역시 적폐청산 네. 그리고 또 부정부패 네. 청산 뭐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을 좀 집중함으로써 네. 그 부분을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예.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는데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검찰도 검찰이지만 네. 법관이 이 대법원장을 향해서 네. 던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네. 이게 사법부의 자유라고 봐야 되는가 계획이라고 봐야 되는가 네. 아니면 너무나 오바라고 봐야 되는가 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이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 국정조사 요구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법관도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그 평가는 기본적으로 법과 이제 제도에 따라서 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특정 대법원장이나 네. 또는 그 법원 행정처의 그 취향에 따라서 네. 이루어져서는 곤란합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판사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자유는 있는 것이고 네. 또는 표현의 자유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자유는 또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금기시하면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판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 그것이 재판하고 연결이 된다면은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그렇죠. 헌법 위반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법관 개인을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걸 넘어서서 헌법 위반의 문제까지도 네. 제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긴 하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차제에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사법부의 개혁까지 좀 이어져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좀 축소하거나 또는 사법부를 지방 분권화하는 네. 그러한 이제 개혁까지도 좀 나아갔으면 하는 예. 바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검찰 개혁 말씀을 쉽게 풀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이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김인혜 교수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주말에 비가 많이 온다니까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십시오. 곽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